서로에게 삶의 원동력이자 예술혼의 원점이 바로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작품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프로젝트를 빼앗아 잔인하게 변형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서양 미술사 최고의 극한의 라이벌전, 불꽃 튀는 라이벌전에서 패배한 미술가가 까지 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집요한 복수는 계속됩니다. 두 사람의 라이벌전은 끔찍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여러분,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시대별로 등장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르네상스 시대, 현대 미술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것! 때로는 누군가를 무릎 꿇게 만들고, 때로는 누군가를 울게 만들고, 심할 경우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기까지도 합니다.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창작의 고통을 2배로 힘들게 하는 존재, 라이벌입니다. 미술사가 시작된 이래로 라이벌들의 불꽃 튀는 경쟁은 계속됐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천재이자 희대의 라이벌이었던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는 서로의 작품을 너무 싫어해서 남들에게 서로를 엄청나게 흉보고 다녔고요. 심지어 라파엘로가 죽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파엘로, 그거 다 나 따라한 거야. 별거 없어.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17세기 로마에서는 라이벌 경쟁에 이기기 위해 상대의 작품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상대의 잘못을 끈질기게 찾아내서 추방령까지 내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끝에 상대방을 자살로 몰기까지도 했는데요. 대체 그들은 누구고 그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경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최초의 라이벌전은 언제일까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 무려 기원전 고대 그리스로 가야 그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기원전 5세기 후반에 활동한 제욱시스가 자신의 그림 속에 포도를 그리자 새들이 진짜 포도인 줄 알고 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새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발끈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욱시스의 라이벌 파라시오스였는데요. 파라시오스는 사람들 앞에서 라이벌 제욱시스보다 자신이 뛰어남을 주장했습니다. 제욱시스는 새의 눈을 속였지만 나는 사람의 눈도 속일 수 있다. 이 소문을 듣고 발끈한 제욱시스는 당장에 파라시오스의 화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파라시오스는 태연하게 그 그림이 커튼 뒤에 있다고 대답했죠. 라이벌의 도발에 열이 잔뜩 오른 제욱시스는 당장 커튼을 열어 젖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죠. 열어보라는 그 커튼 자체가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흥분한 제욱시스가 라이벌의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후대에 이 라이벌전을 모티브로 수많은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서양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라이벌 스토리죠. 이런 그림들은 계속 17세기, 18세기 화가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거기에 포도가 놓여 있다면 거의 100% 제욱시스의 신화를 그린 거죠. 그리고 커튼이 등장하면 이거는 제욱시스와 파라시오스의 콜라보이겠죠. 후대 작가들이 그 고대 대가들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로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제 제자가 스승의 라이벌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제자이자 라이벌인 상대의 그림 실력을 보고 절망한 나머지 스승이 붓을 꺾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이름만 들어도 너무 잘 아는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일찍부터 그림의 소질을 보였던 다빈치는 14살쯤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베로키오의 문화에 들어가 본격적인 회화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당시 화가가 하는 일반적인 과정이었는데요. 대략 4, 5년간의 도제 기간 중 물감을 준비하면서 청소도 하고요. 이런 잡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에는 스승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최종적으로 수련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베로키오 공방에 들어간 지 3년 차가 된 다빈치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로 스승의 그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1470년경 베로키오는 한 성당에서 의뢰받은 예수의 세례의 일부를 제자 다빈치에게 그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빈치가 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생긴 문제점 눈치채셨나요? 베로키오는 그림 왼쪽에 세례의식을 돕는 2명의 천사 중 1명의 얼굴을 다빈치에게 그리도록 지시했는데요. 그의 그림 솜씨가 바로 옆에 스승이 그린 천사의 얼굴과 너무 비교가 된 겁니다. 다빈치가 그린 천사는 부드러운 선과 미묘하게 전개하는 명암으로 이루어진 반면 스승 베로키오의 천사는 여러 면에서 딱딱하고 거칠어 보이는데요. 제자 다빈치의 그림을 본 스승 베로키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살이라는 동시대 역사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솜씨임에도 너무 뛰어났다. 그가 그린 천사는 베로키오 자신의 것에 비해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를 본 베로키오는 더 이상 붓을 들지 않았다. 사실 역사가의 기록과 달리 베로키오는 이후에도 그림을 그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 이후에는 회화보다는 조각에 훨씬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빈치는 모르겠지만 베로키오는 충분히 제자를 라이벌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라이벌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느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그 라이벌이 바로 나의 제자라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신이 재능을 오직 한 사람에게 몰려주지만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빈치 자신도 이후에 또 다른 천재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만났으니 스승의 괴로움을 자신도 조금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서양 미술사 최고의 라이벌이 누구냐고 제게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이 2명을 뽑겠습니다. 불꽃 튀는 라이벌전에서 패배한 미술가가 자살까지 했던 서양 미술사 최고의 극한의 라이벌전, 그 배경이 되는 곳은 17세기 로마였는데요. 바로 이곳에 세기의 라이벌 베르니니와 보로미니가 있었습니다. 초상화 속에서도 두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반듯한 헤어스타일에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베르니니, 헤어스타일도 옷도 조금은 자유분방해 보이는 보로미니, 그림에서 느껴지는 차이만큼 두 사람의 성장 배경도 달랐는데요. 베르니니는 존경받는 조각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천재성을 인정받으며 로마 사교계의 스타로 성장합니다. 베르니니의 조각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피에타를 그에게 맡기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20대의 그가 만든 작품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다프네를 보고 그녀를 얻기 위해 쫓아가는 아폴로의 모습인데요. 이 장면 직전에 아폴로는 큐피드를 놀리다가 사랑의 화살을 받고 다프네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아폴로가 그녀를 잡으려는 그 순간에 아폴로의 사랑을 원치 않았던 다프네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다프네의 바람은 이루어져서요, 그녀는 서서히 월계수 나무로 변해가죠. 바로 이 조각은 아폴로가 다프네를 막 잡으려는 그 순간 가장 극적인 상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과 몸을 보시면 이미 나무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손끝에 보이는 이파리, 도망치고 싶은 다프네의 표정과 흐트러진 머리, 무엇보다 아폴로의 당황스러운 표정까지. 베르니니는 이 조각을 통해 정말 극적인 순간을 잡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은 표현력을 보여주죠. 베르니니의 다른 조각 작품을 하나 더 볼까요? 페르세포네의 납치라는 작품입니다.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 하데스가 지상을 거닐다 페르세포네에게 한눈에 반해 그녀를 지하 세계로 끌고 가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몸부림치는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의 얼굴을 밀어 그의 근육이 늘어난 모습, 어떻게든 그녀를 끌고 가려고 힘줘서 잡아 살이 움푹 들어간 모습까지, 이 섬세한 작품을 오로지 돌을 깎아서 만들어냈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극적인 리얼리즘에 감각적인 느낌까지 갖춘 이러한 작품들로 베르니니는 유럽 조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곤 하죠. 이런 엄청난 작품들을 베르니니는 다 20대에 만들어냅니다. 아마 누구도 그의 천부적 재능을 부정하기 힘들 겁니다. 천재 조각가 베르니니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그의 라이벌인 보로미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북부의 경계에 있는 마을에서 하급 건축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시골 출신 보로미니는 일거리를 찾아 로마에 와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건축 잡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건축 노무를 했지만 미술에 대한 열정만은 베르니니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건축 일을 하면서도 휴식 시간에는 스케치북을 꺼내 드로잉 훈련을 계속했고요. 그는 이런 부지런한 열정으로 당시 베드로 대성당의 수석 건축가인 마데르노의 눈에 들었고 드로잉 조수로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로미니를 믿어주던 마데르노가 그만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온 인물이 바로 베르니니였습니다. 이때 베르니니의 나이는 불과 31살이었습니다. 조수를 일하던 보로미니를 제치고 현장의 책임자로 온 베르니니는 조각에서는 너무나 뛰어났지만 건축 기술은 부족했는데요. 전지적 보로미니 시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상사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하고 희덕거리고 노는 거예요. 보로미니는 사교성이 정말 없었는데요. 베르니니는 사교성이 뛰어났거든요. 열은 좀 받지만 그 현장에서 보로미니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보로미니는 베드로 대성당 공사를 뒤로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독자적인 길을 찾기 시작했죠. 보로미니가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준 건 1638년부터였습니다. 산카를로 알레 꽈트로 폰타네라는 수도원 건설을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풀어보면 분수 사거리의 산 카를로 수도원, 바로 이 뜻이죠. 실제로 가보시면 사거리 모퉁이 바다 분수가 있습니다. 보로미니에게 드디어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겁니다. 물론 베르니니가 맡은 건축에 비해 규모는 한참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보로미니가 짓는 이 수도원이 베르니니가 짓고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기둥이 난간에 들어갈 정도로 작다고 조롱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완성된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볼까요? 왼쪽이 당시 일반적인 성당 건축물의 정면이고요. 오른쪽이 보로미니가 만든 수도원의 정면 모습인데요. 보로미니의 정면 파사드는 파도가 밀려오는 듯 리듬감으로 충만하고요. 화려한 디자인이지만 그걸 이루는 재료는 굉장히 저렴했고 구조적으로 거의 완벽해서 조각이나 별다른 장식이 첨부되지 않아도 아주 고상했죠. 가난한 수도원장은 보로미니가 보여준 뜻밖의 결과에 너무나 만족했고요. 이 새로운 건축물을 보려고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왔다고 자랑합니다. 라이벌 베르니니의 밑을 박차고 나온 보로미니가 제대로 자기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때 라이벌 베르니니가 만들던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베르니니가 주장해서 집어넣은 전면 양쪽의 종탑이 말썽이었죠. 종탑의 무게 때문에 성당 전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종탑은 황급히 철거됐고요. 엄중한 조사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은 운명의 장난처럼 라이벌 보로미니가 맡게 됩니다. 보고서는 건축에 대한 베르니니의 무지함을 조목조목 짚어냅니다. 이때 베르니니에게 또 다른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를 완벽하게 신뢰하며 그의 미술품에 열렬한 애정을 보냈던 교황 우르바누스 8세가 죽고 뒤이어 새로운 교황 인노첸트 10세가 자리에 오른 거죠. 새 교황은 직전 교황 우르바누스 8세의 모든 것을 싫어했고요. 그건 우르바누스 8세가 유달리 아꼈던 미술가 베르니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든든한 백이었던 교황청도 등을 돌린 상황에서 맡았던 성당 작업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베르니니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결국 이 사건으로 베르니니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사형이나 추방령 같은 극형에 처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베르니니는 가까스로 중벌은 면하게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보로미니에게도 기회가 열립니다. 새로운 교황의 최대 관심사였던 나보나 광장의 분수 공사를 맡게 된 거죠. 참고로 나보나 광장은 이노첸트 10세 집안의 저택이 자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수는 단순히 물만 나오는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분수는 식수로 사용되었고요. 분수 작업은 일종의 대규모 공공 작업이었던 거죠. 라이벌 베르니니를 제치고 승승장구하게 된 보로미니.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라이벌 베르니니의 방해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보로미니에게는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축주를 만나 설득하고 조수와 노무자와도 끊임없이 부딪혀야 하는 건축가란 직업이 그의 성격과는 좀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교황과 궁정의 미묘한 기류를 잃지 못하고 소통도 좀 어려운 보로미니에게 교황은 점점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등판한 게 바로 라이벌 베르니니였죠. 베르니니는 시키지도 않은 나보나 광종 분수대의 모형을 제작해서 교황이 초대받은 집의 복도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노체트 10세가 고집스러운 보로미니에게 답답함을 느낀다는 소식을 듣고 베르니니는 완벽한 복수를 계획한 것이죠. 이 분수 모형을 본 교황은 베르니니의 농간임을 알면서도 일단 본 이상 베르니니를 무시할 수 없구나 하면서 프로젝트를 보로미니에게서 빼앗아 베르니니 손에 넘깁니다. 그렇게 베르니니의 복수는 성공하죠. 지금 여러분이 로마 나보나 광장이 한가운데서 볼 수 있는 그 엄청난 분수가 바로 이때 베르니니가 만든 작품인 거죠. 이 분수대는 네 규팅에 전 세계의 4대 강을 상징하는 4명의 강의 신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위에 서 있는 암바 위로 멋진 오벨리스크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4대 강의 분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의 라이벌전은 끔찍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일찍부터 베르니니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명성을 쌓는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리던 보로미니. 그는 나보나 광장 프로젝트가 무산된 이후 신경쇠약 증세가 깊어져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적 상황도 보로미니에게 아주 불리하게 됩니다. 인노체트 10세가 사망한 이후 새롭게 교황의 자리에 오른 알렉산더 7세가 완전히 베르니니 편이었던 거죠. 그는 교황청의 모든 작업들을 베르니니가 독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르니니의 집요한 복수는 계속됩니다. 보로미니가 맡아 진행하고 있던 나보나 광장의 아그네스 성당 건축 공사조차도 뺏어온 거죠. 그리고 보로미니의 원래 디자인을 잔인하게 변형시켜버립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보로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결국 1667년 심신이 피폐해진 보로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렇다면 남은 베르니는 훨훨 앓았을까요? 여전히 많은 작업을 했지만 작품의 퀄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경쟁자를 잃고 작품이 놀라울 정도로 힘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비극적 라이벌전은 두 사람 모두의 추락으로 끝나게 됩니다. 베르니니와 보로미니는 거의 40년간 라이벌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쯤 되면 미워하다가 정들만도 한데요. 실제로 두 사람의 작품은 점점 닮아가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삶의 원동력이자 예술혼의 원점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이벌 관계는 예술가를 극한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 어쩌면 좋은 라이벌, 다시 말해 유능한 라이벌은 나에게 그리고 창작의 축복인 것이죠.
그가 특히 집착했던 게 있는데요. 바로 초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왕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했던 왕 누군지 아시나요? 77년의 생애에서 무려 72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켰던 인물,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며 스스로를 신격화시켰던 루이 14세. 그런 그가 특히 집착했던 게 있는데요. 바로 초상화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700개 이상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제2기간으로 환산해보면 1년에 10개 이상의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그 많은 초상화 중 루이 14세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한 초상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루이 14세가 가장 아꼈던 초상화. 그런데 이 초상화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숨어있는 이 그림!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이 그림 속에 숨은 태양왕 루이 14세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문만 25개, 그 안에 분수가 200여 개, 5,000명가량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진 450여 개의 방, 여의도 공간의 3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궁전, 바로크 양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건축물, 바로 베르사유인데요. 이 베르사유를 만든 인물이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그는 20여 년간 공을 들여 이 새로운 왕궁 베르사유궁을 짓습니다. 문화의 입장에서 볼 때 루이 14세만큼 비전을 제시했던 왕이 없는데요. 루이 14세는 예술가, 문인, 과학자들에 대한 후원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지금까지 이름을 날리는 프랑스의 유명한 타피스트리 공방, 고블랭 국립 타피스트리 제작소의 시작도 바로 루이 14세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술가 후원에 힘쓰게 된 이유는 바로 베르사유 때문인데요. 아름다운 궁전을 짓는 과정에서 훌륭한 장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장인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학교를 지어 유능한 조각가, 화가, 건축가를 직접 양성을 했고 그중 실력 있는 작가를 데려와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한 겁니다. 미술작가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에 일자리까지 챙겨주는 꼼꼼한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루이 14세는 미술가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신격화시키는 작업에 열중합니다. 그 중에 그가 가장 많이 신경 쓴 것이 바로 자신의 초상화였고요. 여기서 그의 절대 왕권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초상화는 바로 앞서 소개했던 그 그림입니다. 루이 14세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날 정도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초상화인데요. 높이가 2.7m, 폭이 1.9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초상화는 루이 14세의 전신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지금은 원본이 루브르에 있지만 원래는 베르사유 궁 아폴론 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아폴론 방은 루이 14세의 아련실로 사용되었던 방입니다. 이 방이 정중앙에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을 걸어놨을 정도로 그는 이 그림을 아주 사랑했던 거죠. 루이 14세는 이 초상화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었던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자신과 똑같이 대하라고까지 했는데요.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루이 14세가 방에 없어도 왕을 대하듯이 이 초상화에 존경을 표해야 했고 심지어 이 초상화 앞에서 등을 보이는 것도 왕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루이 14세가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 그려졌던 그림인데요. 손자인 앙주 공작이 왕위 계승을 위해 스페인으로 떠나게 되자 손자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가야 할 초상화가 왜 베르사유에 자리 잡게 된 걸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루이 14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기에 좀 아까워서 자기가 가지기로 했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 국왕에게 주기에는 그림이 너무 화려하고 폼을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림을 그려서 대신 선물했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이 스페인에 간 손자에게 선물해준 또 다른 그림인데요. 배경과 의상은 다르지만 자세와 표정만은 똑같죠. 어쨌든 리고가 그린 초상화를 자신이 갖게 된 루이 14세는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이 그림을 하나로 만들어 배포까지 합니다. 그리고 작가인 리고에게는 귀족의 자기까지 내리게 됩니다. 루이 14세가 이 초상화를 이렇게까지 마음에 들어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 곳곳에는 루이 14세의 강력한 권력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숨어 있습니다. 초상화 속 루이 14세가 두는 황금 백합꽃 문양이 수도인 남색 계열의 대과식 망토. 12세기부터 프랑스 왕의 문장에 나타난 남색은 대표적인 프랑스 왕실의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망토의 수노인 백합 역시 프랑스 왕가의 상징이었죠. 오른손에는 왕홀, 프랑크 보석이 박힌 왕관. 특히 그가 허리 옆에 차고 있는 칼은 샤를르마뉴 대제의 것입니다. 그야말로 황제의 검인 것이죠. 이 모두 왕의 강력한 권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는 더 많습니다. 루이 14세가 차고 있는 성령 기사단의 목걸이는 프랑스 최고 기사단을 가리키죠. 파란색 방석 위에 놓인 정의의 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세 개의 손가락은 신성한 삼위일체를 뜻하고 신의 대리인 왕이 신의 뜻을 위임받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왕권 신수설을 그냥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외에도 왕을 둘러싼 물결치는 휘장, 금박을 입힌 받침대 위에 대리석 기둥, 화려한 문양의 카펫은 호화로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받침 부분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율법의 신 테미스가 장식되어 있고요. 여신의 양손에 들린 저울과 칼은 각각 정의의 핵심인 균형과 정의를 관철하기 위한 힘을 상징하는데요. 왕의 법적 권력을 상징하는 조각품인 것입니다. 특히 이 기둥은 용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안정과 권능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런 상징물들 외에도 루이 14세의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가 신은 뒷굽이 좀 있는 일종의 하이힐인데요. 당시에는 구두의 굽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내가 루이 14세니까 이런 구두를 신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또 하이힐이 붉은색이잖아요. 당시 이런 짙은 붉은색 염료는 비싸서 함부로 쓸 수 없었거든요. 이것 역시 왕의 부유함과 권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였던 거죠. 사실 이때 루이 14세는 나이가 60세가 넘어서 얼굴을 보시면 턱선이 이렇게 아래로 좀 나오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죠? 이거는 그야말로 솔직한 초상화에 좀 가깝게 그렸지만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발레로 다져진 멋진 왕의 다리입니다. 그는 이러한 멋진 두 다리를 통해서 자기의 굳건한 신체를 여전히 과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강한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이 그림이 당연히 마음에 들었겠죠. 루이 14세의 이 초상화는 이후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표준 군주 초상이 되는데요. 후대의 루이 15세, 루이 16세도 거의 똑같은 포맷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커튼과 기둥이 있는 공간 앞에 서서 머리는 정중앙에서 살짝 위쪽에 자리하고요. 홀을 들고 칼을 찬 채로 망토를 촥 젖히는 이 모습. 루이 14세의 초상화 정말 비슷하죠. 그런데 루이 14세의 초상화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그림 속 모습과 실제 모습이 상당히 달랐다는 겁니다. 초상화 뒤에 숨겨진 루이 14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 윌리엄 세커리가 1840년에 그린 풍자화인데요. 왼쪽에는 가발, 대레복, 하이힐 등 왕의 의상이 옷걸이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벗은 왕의 실제 모습은 가운데에 있는 노인인 것이죠.
하이힐에서 내려온 작은 키, 통곡열로 인해 이미 머리가 벗겨지고 그림 속 근육질의 다리 대신 앙상한 노인의 다리, 루이 14세의 숨겨진 진짜 모습인 겁니다. 윌리엄 세커리는 권력의 허상을 비판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왕의 위엄이란 것들은 결국 이발사와 의복 디자이너가 만든다. 한마디로 왕의 모습은 꾸며진 것이라는 거죠. 루이 14세는 어려서부터 정말 많은 병을 앓았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천연두, 홍역, 피부병도 있었죠. 위염, 설사, 편두통, 치통, 통풍, 신장 결석의 당뇨 등 각종 전염병을 앓으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전 디저트, 프랑스 하면 역시 디저트가 최고인데요. 디저트 같은 단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탓에 이미 40대 중반에 모든 치아를 뽑아야 할 정도로 치아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초상화성 모습과 실제 모습은 좀 달라도 너무 달랐겠죠. 그리고 초상화가 그려진 1701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또 다른 초상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루이 14세의 외모를 실제와 가장 가깝게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작품입니다. 왕의 정측면 옆모습을 그린 이 밀랍 초상화가 제작될 당시 왕의 나이는 대략 65세 정도였습니다. 색을 입힌 일랍으로 얼굴을 표현했는데 매우 정교합니다. 심지어 피부가 움푹 들어간 천연두 흔적까지 그대로 그려내고 있죠. 가발도 실제 루이 14세가 쓰던 가발이고요. 여기 옷도 아마 그가 진짜 입었던 옷일 겁니다. 어떠세요? 정말 진짜 같지 않으세요? 이 밀랍 초상화에서는 리고의 초상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왕의 위엄은 느껴지지 않고요. 지치고 예민한 60대 남성의 피곤함이 드러나 보이죠. 하지만 정확한 초상화가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치 또는 그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그림 속에 넣어줘야 하는 거죠. 아마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 왕권의 루이 14세를 얘기할 때 지금 본 이런 인간적인 밀랍 초상보다는 리고의 초상화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세커니는 왕의 위엄이란 결국 이발사와 디자이너가 만든다며 권력의 허용을 꼬집었지만 루이 14세는 바로 이 점을 더 냉철히 파악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에게 신체적 결함이 있어도 그걸 가리고 신적인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루이 14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죠. 루이 14세의 역사적 평가는 냉정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끊임없는 전쟁과 베르사유 같은 초대형 건축 사업에 너무 재정을 낭비해서 결국 부르봉 왕가의 몰락을 가져온 장본인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미술의 관점에서 보면 그를 그냥 미워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루이 14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국산품을 사랑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히아신스 리고의 초상화에서 루이 14세가 입고 나온 옷과 장식은 모두 프랑스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루이 14세는 프랑스 제품의 품질을 높이려 국립예술학교를 지으며 인재를 양성하죠. 오늘날 우리는 프랑스를 예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은 루이 14세 때부터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화려한 프랑스 명품의 기원도 루이 14세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오늘날까지 루이 14세는 늙고 병든 왕이 아니라 화려하고 웅장한 프랑스 왕의 표상으로 여전히 많은 프랑스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아신스 리고의 루이 14세 초상화는 바로 그런 영광의 이미지를 여전히 발산하고 있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미술가, 그림으로 돈을 너무 잘 벌어서 무려 두 나라에서 기사자기를 받고 아예 성을 사버리고 바로크 시대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루벤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화가가 살아생전 악덕고용주, 아첨하는 비굴한 작가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믿어지십니까? 돈이 되면 뭐든지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대체 루벤스의 성공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정보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여러분, 예술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실제로 지독한 가난 속에서 예술의 불꽃을 피웠던 작가들은 동서양을 막론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물감 살 돈이 없어서 밥을 굶으면서 물감을 사고, 캔버스 살 돈이 없어서 작품 뒤에 다시 그림을 그렸던 고우가 있고요. 2천억짜리 그림을 남겼지만 평생을 가난과 취에 떨며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모딜리아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담배 속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던 화가 이중섭도 있죠. 하지만 이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예술가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아예 성을 사버리고 평생을 귀족처럼 살고 죽어서도 귀족 대우를 받는 화가, 실제로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그 화가의 이름 앞에 Sir를 꼭 붙입니다. 땡땡 경이라는 거죠.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벨라스케스도 존경하고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렘브란트는 그 화가를 너무 좋아해서 그를 일종의 롤모델처럼 여겼습니다. 만화 플란다스의 개 기억하시나요? 원작 소설에서 주인공 소년 네로가 죽기 직전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을 그린 것도 바로 그 화가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크 시대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루벤스입니다. 루벤스는 그 유명세만큼이나 미술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작가이기도 한데요. 루벤스가 남긴 유효작품은 대략 3,000여 점. 그가 산 63년 생애로 따지자면 20세부터 매년 70점씩, 한 달에 6점씩 그려야 나올 수 있는 수입니다. 당시 일반적 화가의 평생 작품 수가 100에서 200여 점을 넘지 않은 걸 보면 그의 작품의 생산량은 경이롭다고 할 정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남긴 작품의 크기도 대부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프랑스 앙리 4세의 부인 메리 데 메디치의 생애를 그린 그림의 경우 높이 4m, 폭이 3m입니다. 이런 게 24점이나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직접 가서 보면 그 규모에 압도되어 버리죠. 그런데 이런 위대한 화가가 살아생전 악덕고용주, 아첨하는 비굴한 작가라는 손가락질을 끊임없이 받았다면 믿어지십니까? 그가 이렇게 비난받았던 이유는 그의 성공에 숨겨진 비밀 때문이었는데요. 대체 루벤스의 성공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술가를 뽑아보라면 아마도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갈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미술가를 선정하라면 어렵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작가를 떠올리게 될 텐데요. 그가 바로 루벤스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던 렘브란트와 달리 루벤스는 대저택뿐만 아니라 성을 소유했던 부동산 투자 성공가이기도 했습니다. 노년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 구입했던 그의 성을 볼까요? 당시 거래 가격을 보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무려 9만 길더에 달하는 금액. 현재로 환산하면 100억대 수준입니다. 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광활한 땅까지 사들이면서 스스로를 스탠성에 사는 스탠경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을 풍경화로도 남깁니다. 이 풍경화를 보시면 바로 왼쪽에 방금 우리가 봤던 스탠성이 그려져 있고요. 그 옆에 상당 부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이 풍경화에다 그린 겁니다. 원래 풍경화가 이런 겁니다. 자기 땅을 그리는 것이죠. 보시면 플랑드리의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지루하지 않게 그립니다. 그림이 지그재그로 펼쳐지면서 평야이지만 땅 하나하나를 다 만지면서 시선이 지나가도록 구도를 짜고 있죠. 저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노년이라니 그림에서도 그의 여유가 잘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실제로도 왕과 귀족들이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요. 화가로 활동을 인정받아 기사자기로 스페인과 영국
두 군데서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화가로서 루벤스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기 때문입니다. 루벤스의 그림 중에서 십자가에서 내리심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만화, 영화 플란더스의 개에서 네로가 마지막 그 순간에 보고 죽은 바로 그 그림입니다. 루벤스를 평가할 때 플랑드르의 이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는 미술사에서 북부 유럽 미술과 남부 이탈리아 미술을 통합한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통합의 실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리심 이 그림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벤스의 생애 중에서 그의 20대는 대부분 이탈리아 유학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주목했던 작품이 뭐였냐면 바로 고대 조각 라오콘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라오콘상을 여러 점 드로잉으로 그렸는데요. 그 드로잉을 바탕으로 해서 십자가의 내리심을 그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그림을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이 라오콘상을 좌우를 바꾼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집어넣었죠. 루벤스는 이탈리아 미술을 흡수했고 그 이전 어떤 플랑드르 화가들도 그리지 못하는 완벽한 누드, 이상적인 신체를 표현해내고 있지요. 루벤스의 또 하나의 성공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상업주의 미술의 작동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예견한 작가라는 점입니다. 루벤스는 좋은 작가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유명해지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발상을 바꾼 최초의 근대적 작가로 평가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20세기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은 훌륭한 화가가 되려면 먼저 유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예술가인데요. 실제로 루벤스는 유명해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루벤스의 제자 빌렌 반 헤이트가 그린 아펠레스의 스튜디오라는 작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화가 아펠레스의 작업실을 그린 상상화이지만 루벤스의 앤트워프 작업실을 기초로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루벤스의 제자였고 루벤스는 당시에 북유럽의 아펠레스로 불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벽에 여러 그림이 잔뜩 걸려 있는데 그의 작업실에도 이렇게 그림이 많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의 그림도 수집해서 팔기도 했으니까 루벤스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트 딜러의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루벤스는 여러 화가들을 고용해서 각각 자신의 기량에 맞는 부분을 그리도록 한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자신이 스케치를 그리면 그것을 옮기는 작가, 얼굴만 그리는 작가, 옷을 그리는 작가, 장신구를 그리는 작가, 배경을 그려넣는 작가 등 각각의 단계를 완벽하게 나눠서 체계적으로 작업을 해왔던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 제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미 중세 때부터 일반화됐지만 루벤스의 경우 이러한 중세 도제식 공방 운영을 아예 공장식으로 바꿨던 것이죠. 작업 단계를 세분화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와 조수들의 재능을 파악해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림을 단계별로 수준 높게 완성시켜 나간 겁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루벤스는 자신의 서명을 멋들어지게 집어넣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그림이 모두 루벤스의 작품이 된 거죠. 루벤스가 평생 3,000여 점의 유화 작품을 완성시켰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루벤스의 작업 방식을 보고 주변에서 제자들과 동료들의 재능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라고 비판했던 거죠. 하지만 많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생산도 계속되고 돈도 벌 수 있죠. 그래서 루벤스가 작품 활동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파티와 이벤트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언제나 상류층이 모이는 사교의 장이었는데요. 거기 열리는 파티는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을 홍보하는 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루벤스는 그 자리에서 굉장한 쇼맨십도 보였는데요. 엄청난 붓터치로 그림을 빨리 그리면서 동시에 비서에게 시를 불러주고 편지를 받아 적게 하고 또 여기에서 다른 조수들에게 작업 지시도 능수능란하게 보내는 등 1인 3역, 때로는 4역, 5역 그 정도의 완벽한 일처리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죠. 당연히 그걸 본 방문객들은 그림 주문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귀족들에게 아첨하는 비굴한 작가란 꼬리표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술은 공방에서 마스터와 조수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제작한 것을 봐야 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만화 영화를 만들 때 감독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태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공동의 작업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화가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루벤스의 그림 실력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의 총감독에 의해서 연출된 멋진 그림들이 대규모로 생산되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루벤스는 화가이면서 자기 매체만을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또 뒤집어 보면 돈이 되면 뭐든지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섬유, 건축 설계, 파티 인테리어 등 어느 분야든지 주저없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루벤스는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던 판화뿐만 아니라 책의 표지 디자인 같은 1급 화가가 맡아서 하기에는 좀 떨어져 보이는 일거리조차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도 그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이나 판화는 당시에는 미디어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디자인하면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걸 그는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루벤스는 실제로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그림을 그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루벤스는 몇 번의 붓터치만으로도 인물을 하나 완성시켜서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쇼맨십이 대단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루벤스 그림의 핵심은 드로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유화로 그린 드로잉, 유화 드로잉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것을 보면 그의 필력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도 하나는 완성작, 다른 하나는 그의 유화 스케치인데요. 유화 스케치를 보게 되면 필력 하나하나 춤추는 듯하죠. 어떻게 보면 200년 후 프랑스 낭만주의 또는 인상주의 그림을 예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또 계속 그리는데요. 그가 유학 가기 전에 그린 그림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플랑드르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디테일은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약간 약한 그림인데요. 그가 유학하고 돌아와서 결혼하고 나서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자신이 진짜 이젠 귀족이 된 것처럼 아주 멋진 2인 초상화를 남기게 되는데요. 유학 가기 전에 볼 수 없었던 전체적인 구조와 틀이 좀 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가 40대, 50대에 그린 자화상을 보게 되면 좀 더 원숙한 그런 표현까지 살아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귀티가 나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루벤스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재능은 작업실에서만 빛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술계 스캔들을 이용한 마케팅의 원형도 루벤스의 생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루벤스가 50세가 넘어서 그린 그림을 하나 볼까요? 모피만을 두른 채 서 있는 이 누드화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루벤스의 새 신부였습니다. 루벤스는 1626년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 흑사병으로 사망하자 4년 후 재혼을 합니다. 루벤스의 나이 53살에 16세의 어린 신부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 그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북유럽의 비너스라는 별명을 가졌던 새 신부 헬레나 프루마. 루벤스는 생애 마지막 10년간 제작된 그림 속에 사랑스러운 신부를 수도 없이 그려 넣는데요. 이 누드화를 보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화면 밖을 바라보는 눈길이 정말 당당하죠. 질투와 악평을 받으면서도 엄청난 마케팅 실력으로 성공했던 화가 루벤스. 그런 그가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불우한 어린 시절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관 집안에서 태어난 루벤스는 아버지가 이주와 정착을 반복하는 와중에 집안이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누나의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면서 가세가 확 기울게 됩니다. 결국 우리로 치면 아주 엘리트 중학교를 다니다가 미술 직업 교육으로 진로를 확 바꿔야 했습니다. 학자가 아닌 그림 기술자의 길을 걸어야 했던 거죠. 참고로 그의 형 필립 루벤스는 학자와 고위 관료의 길을 걸어 크게 성공합니다. 그러나 결국 루벤스도 화가의 길을 걸으면서 성공하여 길이 이름을 남기게 되죠. 그림 너머의 화가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그림을 이해하는 깊이가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